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3차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양상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국이 막지 못한다면 코로나는 못 막는다는 외신들은 매일 한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전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지체 없이 가장 먼저 한국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한국이 감염을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 전체 위기가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3차 위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질병본부에서는 매우 위중하게 보고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국면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언제든지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칫 확산이 심화되면 중증 환자 치료가 어려워지며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에 집에서 대기해야 하는 입원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 파업도 일어나고 있어 일부 수술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코로나 관련 업무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등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3차 위기는 그야말로 중대 국면에 돌입하면서 과연 한국이 이번 3차 시험도 넘길 것인가 라며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이들이 한국은 강제로 PCR 검사를 하며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하고 강제 격리를 실시하는 중국과 같은 민주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덜 나온다는 추정을 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확진자가 폭발하게 되어서 일본과 같이 1000명대의 확진자가 넘어간다면 역시나 한국도 별반 없이 코로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는 보도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아베 내각에서는 내심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해서 현재 고우트 트래블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일본 내부의 민심을 잠재울 만한 카드로 한국을 활용하기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증가 추세가 호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매우 무게가 실리고 있는 JP모건의 발표가 일본 뉴스에서 다뤄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확진자가 300명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심각한 분위기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일본에서는 JP모건의 발표를 집중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을만하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특히 한국과 중국의 발표는 믿을 수 없으며 조작이라는 댓글이 항상 베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융업계의 JP모건 체이스의 발표는 일종의 공신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JP모건의 발표는 지난 3월 신천지 관련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에도 거의 정확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3월까지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를 1만 명 수준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실제 확진자 숫자는 9,786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JP모건의 발표가 지나치다며 부정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매우 정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JP모건의 발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JP모건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8월 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2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최근 다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의 코로나19 상황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 정점을 찍은 뒤 11월 초까지 7,000명 정도가 추가로 확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7,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만 일 확진자 평균을 내보면 일본 대비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초까지 남은 기간은 2달 정도로 결국에는 그때까지 하루 평균 1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결국 안정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여러 가지로 격차가 큰 것을 보여주는데요. 일본에서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3,400여 명대로 나오다가 고우트 트래블과 일본 명절인 오봉이 근처에 다가오면서 일평균 1000명대로 급증하게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처럼 그래프가 흘러간다면 3,400명으로 가다가 1, 2주 내로 일평균 1000명이 넘어야 정상이라고 보이지만 오히려 한국은 어느 순간 확진자가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 대중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왜 한국은 중간에 갑자기 확진자가 폭발하지 않고 급격하게 감소세로 들어가는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력 전문가 혹은 JP모건과 같은 예측은 안타깝게도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감염학회 전문가들은 일본이 8월에는 매일 1000명대의 확진자에 들어가게 되며 공세가 없을 경우 9월에는 매일 10,000명대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일본 당국은 강하게 부정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하였기 때문에 설마 하루에 1000명대까지 가겠느냐는 분위기로 일본은 한국과 확진자 수가 비슷하며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경에 했던 그 예상은 정확하게 맞았고 일본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9월에는
하루 10,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 것이죠. 반면 JP모건은 한국의 평균치로 하루에 8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다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JP모건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본과는 다르게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는지 궁금해집니다만, JP모건은 3월에 한국 확진자를 맞췄을 때에도 이에 대한 소스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기밀이지만 3월 당시 JP모건은 한국의 확진자를 JP모건 내 보험팀이 대구 시민을 인구와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비율, 중국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감염 패턴을 기반으로 가정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자료는 한국의 질병본부나 외부에서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JP모건은 3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국 확진자가 11월 초쯤에는 다시 잦아들 것으로 판단한 것은 또 다른 변수를 넣었다는 것인데요. JP모건 체이스는 11월 초까지 하루 80에서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될 것으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의 검사와 추적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 확산세가 이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사실상 한국을 방역 강국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은 일단 수백 명 이상의 감염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지속되기 때문에 의료 붕괴는 물론이고 백신이 나와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BC 라디오에 나온 영국의 과학자 월포트 박사는 인도의 경우 현재 하루에 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백신이 나와도 확산세가 빨라 당장 소용이 없고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명 확진자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수백 명의 확진자에 일단 돌입한 나라들은 극단적인 방안 없이는 사실상 코로나 방역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해외 매체들은 코로나를 잡을 방법으로는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강제로 도시를 폐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나마 뉴질랜드가 가장 비슷하게 이를 실천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으며 한국과 같이 통제 없이 코로나 방역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에 관해서 한국의 대중들의 놀라운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전시에 가까운 위기감으로 국민들이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심을 발휘하여 집에 머무는 높은 시민의식이 동반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JP모건은 끝내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정 비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국만의 특유한 변수들을 반드시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해변에 사람이 몰리고 파티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시민들끼리 서로 일종의 눈치를 주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는 물론이고 IT 기술까지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또 타 지하철 앱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몇 정거장 내로 직원이 나타나서 경고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거나 마스크를 전달 혹은 불복 시에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는 방역을 방해하는 온갖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과 채찍질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고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독려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제 아무리 IT 기술이나 마스크를 잘 쓰더라도 국민 간의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내자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대한민국 특유의 똘똘 뭉치는 사회적 문화가 한국의 코로나를 몰아내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는 의외의 변수에 따라 갑자기 폭증하기도 하며 한국 사회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뛰어난 국민성과 더불어 JP모건조차 한국은 곧 코로나를 잡아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JP모건 발표에 고무되지 않고 여전히 서로를 독려하며 긴장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산 라인 전체를 한국에서 하이퐁시 북부로 옮겼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하이퐁시 당국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 회의에서 LG가 도심 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김부, 까타이 경제특구와 짱도의 산업단지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LG는 2015년에 짱도의 산업단지에 15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다. 한국은 지난해 79억 2천만 달러로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이었다. 일본 파나소닉은 9월 초 대국에서 베트남으로 냉장고, 대용량 세탁기를 만드는 생산 라인을 이전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은 핵심 계약업체인 폭스콘을 통해 베트남에서 에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 생산을 2분기에 400만 개로 확대했는데 이는 전체 에어팟 생산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애플은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베트남에서는 에어팟과 전선 케이블만 조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달 동안 애플은 링커딘에 베트남의 많은 일자리 결혼을 열거해왔으며 애플이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보도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대만 소유의 폭스콘은 최근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제조업 중심지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북방박장성에 3개의 공장이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초기적이고 효과적인 노력 덕분에 다국적 기업의 유망한 제조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9,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372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코비드-19 이하의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생산 체인 확대와 투자는 상반기 전자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컴퓨터, 전자제품, 부품의 수출은 이 기간 동안 거의 193억 달러로 % 증가했고 휴대폰과 액세서리의 수출은 215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자산업은 하반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의 대횡이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의 글로벌 매출과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 베트남은 2019년 대비 2020년 수출 목표를 455억 달러로 12.7% 단축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밝은 지역 중 하나이며 베트남 경제는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최근 UBS의 한 경제학자가 말했다. 에드워드 티더 아세안 경제학자는 CNBC 스쿼크박스 아시아의 6월 한 달 동안 소매 판매, 수입 산업 생산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지역 내 대부분의 경제에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낮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측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망이 매우 밝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달 비준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철용 휴먼톡톡 대표는 절실했고 간절했다. 제조업과 교육 콘텐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창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야만 했다. 전략을 바꿔 휴먼톡톡을 창업하며 베트남 교육시장부터 공략했다. 김 대표의 창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시니어 창업자의 활로를 개척 중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의 청년 창업만큼이나 시니어 창업이 중요하다. 휴먼톡톡은 내수와 베트남 매출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경험은 에듀테크로 수렴한다. 스이펜 전자 연구개발 실장을 역임하며 영상, 게임 구현용 전자펜 개발을 도맡았다.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게임과 스트리밍을 개발하기도 했다. 콘텐츠 개발 회사인 건스메이커에서 대표를 맡아 천재교육, 해법스터디, 재능교육, 삼성출판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모든 경험을 녹여 만반의 준비 끝에 2018년 5월 휴먼톡톡을 설립했다. 휴먼톡톡은 국내외 공공창업지원책을 통해 성장해왔다. 기술보증기금 지원금을 중심으로 서울시, 창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기 창업 패키지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했다. 베트남 진출은 특히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창업허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바탕이 됐다. 스바는 작년 11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휴먼톡톡의 베트남 법인 설립을 도왔다. 또 현지 엑셀러레이터의 투자 유치까지 도왔다. 베트남 법인은 오는 8월 설립될 예정이다.
또 서울창업허브는 제품화 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 비용도 지원했다. 대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CJO 쇼핑 방영까지 연결시켰다. 스바 역시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매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한우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코트라의 조력도 있었다. 수출보험 지원과 물류센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공고하는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창업의 방향과 구체성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휴먼톡톡의 힘은 주력 제품인 유아용어학 전자소리펜 휴먼펜슬에 있다. 휴먼톡톡은 출발과 동시에 동남아 출판교육 시장부터 공략하고 있다. 3종의 캐릭터 소리펜을 교재에 터치하면 다양한 언어로 구현된다. 현재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 음성을 지원한다. 김 대표는 국내 어학원들이 베트남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는데 수강료가 비쌌다. 빈부격차가 심해 로컬의 경우 어학 교육 수요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부재해 휴먼톡톡의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휴먼톡톡은 올해 매출과 관련해 두 틀의 전략을 세웠다. 샘플은 지난 5월부터 베트남에 수출을 해왔고 8월 국내 크라우드 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 국내 매출부터 올릴 예정이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CJO 쇼핑이 판매 채널이 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교육 제품이라 유해물질 인증서 등 제품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출 발생 후 RD에 힘을 쏟아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휴먼톡톡은 아마존 등을 통해 미주, 인도네시아로 영토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다.